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세법 공부를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이제 중급 회계를 공부하시고 아마 다음으로 공부하시는 게 세법이실 텐데요. 세법이 이제 굉장히 진입 장벽도 높고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이제 되게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뭐 실제로 이제 뭐 1차는 이제 뭐 어찌어찌 합격했다 하더라도 2차 세법은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요즘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추세라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세법이기도 했어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세법 공부를 잘해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일단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외울 것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요즘 회계사든 세무사든 2차 문제에 출제되는 기조가 암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를 한다고 해서 단순히 왁구에 넣어서 뭐 푸는 그런 방식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뭐 양이 많으면 뭐 암기만 하면 뭐 점수가 나오는 과목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암기만 한다고 실전 수험장에서 문제가 그렇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세법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어려운 건 맞고, 이제 뭐 그냥 연습서도 풀고 객관식 문제집도 풀고 하면서 실력을 쌓아 올리면서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세법 공부를 할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의미한 연습서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서 문제만 그냥 계속 진짜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푸는 건데요. 이게 바로 세법 공부를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공부법입니다. 무의미한 연습서 풀이. 그러니까 그냥 연습서 문제만 그냥 계속 그냥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는 연습서 문제가 안 풀리다가 한 3회독, 4회독 하다 보면은 이제 꽤 어느 정도 잘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거기서 실력이 늘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시험장에 가도 문제를 잘 풀겠지 하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습서 푸는 건 좋은데 연습서를 그럼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은 저는 세법 공부에 있어서 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뭐 100명의 수험생이 있다고 하면 뭐 100가지의 공부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법 공부에 있어서는 뭐 많은 뭐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의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해서 과연 그럼 세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이걸 제가 공부를 오래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세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법 자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부금을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기부금이 뭐 뭔지, 기부금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거고 왜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야 하는지, 뭐 이거를 다 암기할 순 없더라도 세법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에 철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하도 이제 많은 문제가 이미 기출됐다 보니까 서브노트에 있는 그 조그만한 글씨까지 이제 문제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서브노트를 진짜 그 세부 사항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암기된 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연습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모르는 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모르는 거를 다시 알 수 있게끔 복습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또 뭐 틀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다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해를 더 하고, 그리고 그 이해된 거를 또 다시 바탕으로 암기를 하고 3번은 이제 또 문제를 풀고, 이렇게 결국 세법 공부는 1에서 4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누가 모르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디테일한 차이가 결국엔 점수를 가르는 건데, 그리고 일단 그 1번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법 자체에 대한 이해인데, 이게 생각보다 수험생분들이 그냥 대충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냥 기부금은 그냥 뭐 기부금 뭐 이렇게 종류가 3개 있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세무조정 하나 보다 그냥 대충 뭐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해를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브노트 읽기입니다. 내가 서브노트를 읽다가 분명 문제가 잘 풀리는 파트의 서브노트는 막힘없이 술술 잘 읽히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약한 파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정이자라든가, 그럼 인정이자에 대한 이제 서브노트를 읽으면 이상하게 술술 잘 안 읽히고 계속 막힐 겁니다. 어딘가가. 그리고 뭔가 읽히더라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가지고 되게 느리게 읽힌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본인이 이해를 정확히 했고 그게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해서 체화가 돼 있으면은 무조건 술술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막힌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니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서브노트에서 잘 안 읽히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도 문제풀이에서 막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상하게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 부분 서브노트는 잘 안 읽힐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노트 읽는 것과 문제풀이가 굉장히 연관된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2번으로 서브노트의 철저한 암기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서브노트를 그냥 대충 눈으로만 쭉쭉 읽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절대 실력 안 납니다. 서브노트는 오히려 시간을 내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연습서 문제 풀 시간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서브노트를 또 시간까지 내어서 암기하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세법 공부에 있어서 문제풀이도 공부지만 서브노트 암기하는 것도 공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서브노트 암기도 공부의 일종입니다. 결국에는 서브노트를 암기한 만큼 세법 점수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시간 내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이렇게 시간 내어서 암기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시면 오히려 공부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뭐 10페이지를 읽을 때 만약에 1시간이 걸린다고 치면은 이거를 이제 시간 내서 계속 암기하고 계속 읽다 보면은 10페이지를 읽는데 결국 진짜 한 10분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서브노트 읽는 시간을 투입을 해야 결국에 마지막에 공부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 10페이지를 그냥 대충 그냥 일부러 시간 내서 암기하지 않고 그냥 눈에 바른 식으로만 공부했다면 결국 머릿속에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암기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공부 시간은 더 길어지게만 됩니다. 자, 그리고 연습서 문제풀이인데요. 이게 제가 가장 수험생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연습서 문제풀이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냥 문제만 풀면 안 됩니다. 그냥 문제만 풀면 이게 바로 공회전인데요. 공회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뭐 아무리 4회독을 하건 5회독을 하건
뭔가 그 연습서의 문제는 잘 풀리는데 실제로 세법 점수가 한 4, 50점대에 계속 그치는 건데요. 그러다 이제 본인은 이 공회전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가장 안 좋은 게 그 연습서 문제가 잘 풀리니까 본인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시험장에서 나오면 그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이게 진짜 가장 큰 오류인데요. 이건 진짜 본인이 알아차리기도 어려워가지고 남이 꼭 말을 해줘야 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라. 그러면 대체 어떻게 연습서를 풀어야 되냐? 연습서 문제를 풀 때는 특히 세법은요, 이미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풀이 틀이 있는데요. 이 제가 말하는 문제풀이 틀이란 게 숫자만 넣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왁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숫자만 넣으면 뭐 답이 나오는 그런 왁구는 뭐 쉬운 1차 시험에서나 쓸 수 있는 거고 2차 시험에서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절대 이런 왁구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풀이 틀이 뭐냐? 그건 바로 문제를 푸는 순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 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기업 업무 추진비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를 예로 들자면 일단 처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를 구하죠. 이게 기업 업무 추진비가 그 세법상 얼마 있는지 먼저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 갭상 매출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무 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기업 업무 추진비 문제가 나오면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겠다 라고 미리 정해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기업 업무 추진비를 구할 때는 뭐 기속시기에 관한 문제도 있겠고 뭐 영수증 수치 뭐 관련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구할 때는 이제 그 매출액 자료가 아닌 뭐 기업회계 잘못된 그 매출을 잡아서 매출이 늘어난 부분은 갭상 매출이 아니니까 뭐 그런 데에서 이제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거 그런 것도 미리 인지해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저절로 세무조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더 디테일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자산 계상 기업 업무 추진비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 어떻게 세무조정해야 되는지도 미리 잡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산 감액분 상각비 이 세무조정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문제를 풀지 미리 다 정해두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왜냐면은 세법은 여러분들 뭐 다 수능 공부해 보셨지만 수학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 논리를 깨우쳐 가지고 이제 그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근데 세법은요, 이미 내가 어떻게 풀지를 다 정해두고 들어가서 이미 내가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내가 풀었던 방식으로 그대로 푸는 겁니다. 뭐 물론 정말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합격에 지장이 없고 애초에 그런 부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출 수가 없고 애초에 그거는 맞추고자 노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습서 문제를 풀면은 이제 모르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모르는 부분과 조금 뭐 암기가 안 된 부분 이런 정도가 생길 텐데 이거를 이제 서브노트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 모르는 부분이 생겼다고 해서 아 나 이거 모르네 하고 그냥 체크만 하고 그냥 연습서에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다음에 무조건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4회독을 하건 5회독을 하건 항상 틀리는 부분만 틀리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서 피드백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암기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서브노트에 형광펜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발을 정자를 쓰든가 해서 무조건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회독부터 체크를 해두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2회독, 3회독, 4회독을 하시면 어떤 부분은 체크가 한 번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4번, 5번 체크가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그 4번, 5번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은 본인이 아직까지도 가장 어려워하고 암기가 안 된 부분임을 나타내는 건데요. 다음에 서브노트를 읽을 땐 그걸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국 세법 공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서 문제를 풀고 뭐 어려웠거나 막 암기가 안 된 부분을 이제 서브노트에 체크를 했으면은 다음 서브노트를 읽을 때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 뭐 복습이 그만큼 잘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연습서 문제 풀이 할 때 제가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를 어떻게든 정해두고 문제를 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법에 있어서 정말 진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법은 내가 만약에 100만큼 알고 있으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80만큼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50만큼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세법은 정말 실수가 많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 연습서는 잘 풀었는데 왜 이렇게 시험 점수가 안 나오냐 하면은 사실 대부분 다 실수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면은 세법은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실력입니다. 세법은 정말 그 실수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 더하기 15를 25인데 26으로 썼다. 그 정도 실수는 진짜 실수겠죠. 그냥 조금만 더 집중하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세법은요, 실수해서 점수가 갈리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다 기업업무 추진비 연습서 문제 풀면은 진짜 대부분 다 쉽게 그냥 쓱쓱 다 잘 푸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유예 2기 3기 모의고사를 보든가 할 때 왜 그렇게 자꾸 실수를 하냐, 뭔가 빠뜨리는 게 꼭 하나씩 있다. 뭔가 그 만점 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실수에 대해서 약간 방지책을 안 만들어 두셔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 문제를 예로 들면은 기부금 귀속 시기에 관한 문제에서 예를 들면은 X1년의 기부금이 아니고 X2년 기부금으로 설정돼야 되는 경우에서 그럼 X1년 기부금은 부인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X2년 기부금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X2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당연히 놓치게 되겠죠. X1년 이제 세무 조정을 하고 났으니까 X1년 기부금은 이제 여기서 끝이고 X2년 기부금만 봐야 되겠다 하고서 X1년 기부금을 X2년 기부금으로 설정하는 것을 잊어먹게 되는데요. 이게 틀린 게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방지하는 거는 강사님들이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결국 본인이 직접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서 실수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본인만의 그런 어떤 실수를 방지하는 방지책을 직접 만들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 문제를 풀 때 이상하게 항상 일단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세법상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을 구할 때 이제 송금 불산입 상여 이런 세무 조정을 같이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무 조정을 이상하게 넘기고 그거를 하지 못하고 기업 업무 추진비만 구하게 되는 실수를 많이 해서 저는 항상 이 기업 업무 추진비 문제를 풀 때 문제집에다가 세무조정,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세무조정을 했으면 반드시 그 내용은 기업 업무 추진비 반영을 해야 되고 기업 업무 추진비에 썼으면 그건 반드시 세무조정으로 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화살표를 꼭 반드시 써줬거든요. 근데 이런 화살표는 강사님들이 알려주는 왁구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이거를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왁구는 아니라서 뭐 굳이 강사님들이 알려주지 않는 건데, 저는 항상 이거에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저만의 방법으로 약간 이런 방지책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건 이제 본인이 어떤 걸 실수를 많이 하냐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걸 실수를 절대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처럼 만드셔야 합니다, 방지책을.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오래 하면서 대체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제 모든 단원별로 다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이제 저는 저만의 이제 왁구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막 알려주신 왁구를 막 짜집기 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저만의 이제 방법을 또 추가해가지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왁구를 만들어냈고, 그거를 이제 저는 수험생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강의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각설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연습서를 자꾸 해독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결국에는 약간 좀 관성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가세 문제를 풀 때나 뭐 그런 걸 풀 때 뭐 이상하게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알아서 풀이 과정이 그냥 떠오르고, 그냥 그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그냥 쓱쓱 풀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문제를 풀 때에도 내가 이 서브노트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 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가가치세에서 이제 그 선발급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뭐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실 테지만, 그 선발급 세금계산서에서 이제 한 네다섯 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이 문제는 지금 그 네다섯 가지 중에 2번인지 3번인지 이거를 반드시 하나하나 근거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실전 시험장에서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100을 알면은 실전 시험장에서는 기억이 진짜 한 50밖에 안 나요. 진짜 내가 원래 알던 것도 막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고, 막 진짜 어디 막 최면이라도 걸린 듯 원래 당연히 알던 건데 막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시험 끝나면은 아 맞다 이거였지 하고 생각이 나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그냥 관성으로 문제를 풀던 그 습관 때문에 그 연습서 문제는 잘 풀었는데, 연습서가 아니고 이제 다른 문제를 풀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내가 연습서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지금 서브노트의 어디 부분의 근거로 이렇게 답을 내고 있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합니다. 뭐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세법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실수를 줄이셔야 하는데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만의 문제풀이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만의 문제풀이 틀은 그냥 숫자만 집어넣는다고 나오는 문제풀이 틀이 아니고, 어떻게 어떤 해당 단원이 나오면은 어디서부터 문제를 접근할 것이고,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있어서 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어떻게 실수하지 않게 방지책을 같이 마련해 둘 것인지, 이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풀이 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면은 틀린 부분은 반드시 서브노트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거 서브노트 체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어떤 부분은 체크가 한 번만 되어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진짜 4번, 5번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럼 그 부분만 이제 많이 체크된 부분만 더 힘줘서 서브노트 회독하시면 됩니다. 그 강경태 선생님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먼저 떠올리고 역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역으로 간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뭐 굳이 이렇게까지
먼저 떠올리면서까지 어떻게 연습서를 다 하나하나 푸나, 저게 더 비효율적인 방법 아닌가? 이렇게 처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결국 세법 공부를 오래 하니까 왜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세법은요, 여러분들이 그 연습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결국 바뀌어서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아무리 2% 이렇게 조금 바뀐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전 수험장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진짜 생소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자리에서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건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실수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지금은 뭐 기부금 단원이네. 그러면은 문제를 일단 X1년 기부금 먼저 풀고 X2년 기부금 먼저 풀어야겠다. 그 다음엔 X1년 기부금은 X2년 기부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다 떠올리고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뭐 시간도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걸 떠나서 이제 실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문제풀이 틀을 대체 어떻게 수험생이 또 하나하나 다 만들고 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수험 생활을 겪은 저로서 이제 좀 그런 왁구들을 이미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가 좀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계속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제가 더 강의를 제작해 볼 생각이긴 합니다. 세법 공부를 할 때는 뭐 이걸 이렇게까지 외워야 돼? 이걸 이렇게까지 뭐 왁구를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돼? 그러면은 진짜 세법 점수는 한 뭐 4, 50점으로 평생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수험생이 2차 뭐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막 6, 7천 명 되잖아요. 그 중에 결국 700명만 합격을 하게 되는데, 그 1차를 합격한 똑똑한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700등 안에 들어야 되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연습서를 푸는 실력 그대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자만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연습서 잘 풀고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암기를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까지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에이, 무슨 그렇게까지 실수를 하겠어? 하고서 그냥 연습서를 풀다가 들어가시면 실전 수험장에서는 무조건 실수하게 되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실수 한 번으로 인해서 점수가 10점, 20점 훅훅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풀이과정 같은 점수도 거의 없어서 하나 틀리면 이제 답이 연쇄적으로 틀리는 문제가 많아서 반드시 실수를 줄이는 걸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실수를 줄이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뭐 컨디션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실수를 많으니까 실수 안 해야지, 실수 안 하고 문제 제대로 봐야지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실수가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컨디션이 좋고 실수를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다지고 들어가도 1번 문제를 풀고 나서 2번 문제를 풀면은 그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실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왁구를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드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경태 선생님께서도 계속 이제 2차 강의에서 막 모의고사 강의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 나중 가면은 실수 줄이는 싸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공부를 할 때마다 아니 지금 서브노트 암기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여기서 실수를 더 줄이냐, 실수 줄이는 것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겠지만, 실수를 줄이는 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나중에 가서도 진짜 실수 없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도 꼭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이제 영상을 더 만들면서 이제 뭐 단원별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 말고는, 아무튼 세법 공부는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본인 그 각자 수험생분들께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야 되겠냐. 좀 그런 걸 이제 좀 댓글 써주시면은 제가 다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왁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직접 따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보통은 이제 본인이 아마 기업 업무 추진비 문제를 풀 때 쓰시는 왁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승철 선생님 베이스라 이승철 선생님 왁구를 좀 선호하는데요. 그걸로 이제 예를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거는 22년도 세무사 기출문제인데요. 일단은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매출액 먼저 잡습니다. 갭상 매출액이겠죠. 그 다음에 추진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반 매출액과 특수 매출액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문제에서도 그렇다시피 이렇게 보통은 매출액에 관한 자료가 문제 맨 앞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밑에처럼 매출액에 관한 자료가 맨 위에가 아니고 이렇게 따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관련 자료로 이렇게 매출액을 구하고 나면은 매출액을 이제 구했다고 다 생각을 해서 이 밑에 있는 이 4번 문제를 풀 때 이 자료를 매출액에 반영을 해주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실수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 이걸 많이 실수하다 보니까 이 실수를 좀 줄이고 싶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그냥 관련 X 이 정도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관련 없는 내용도 매출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적은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련 X 그냥 이 글자를 쓰면서 자동적으로 이 뇌에 한번 각인이 됩니다. 아, 관련 없는 내용도 적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니까 저는 실수가 진짜 현저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추진비를 구할 때도 한 신경 써야 될 게 세법 개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한 뭐 수십 가지가 됩니다. 진짜 적게는 뭐 한 20가지에서 진짜 뭐 한 30가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다 실수하지 않겠다고 여기다가 적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애초에 적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적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머리만 산만해져 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적어야 되냐? 첫 번째로는 본인이 자주 실수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주 실수하는 거는 무조건 적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실수는 여기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읽다 보면은 내가 딱히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건 이렇게 딱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3번에서 뭐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액으로서 23개월 결제일이 도래하는 금액 100만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뭐 그냥 큰 생각 없이도 귀속시기에 관한 문제겠구나. 뭐 접대 목적으로 증정할 제품 구입액 이것도 그냥 구입만 했지 이것도 뭐 귀속시기에 관한 문제겠구나. 뭐 이렇게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니까 뭐 이런 것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었어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뭘 적었냐,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상하게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인지 작은 금액인지 이상하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 물론 다른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헷갈리지 않으실 테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큰 이렇게 하나 적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기업 업무 추진비 중에서 직원에게 준 추진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안 보잖아요. 거래처한테 줘야 되지. 근데 제가 이거를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항상 확인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원 이렇게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는 100만원 이하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가끔씩 100만원인지 뭐 5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100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근데 이게 유치하지만 그냥 뭐 어느 정도 큰 직원에게 백을 선물해 줬다 뭐 이렇게 그냥 유치하지만 이렇게 적어두셔도 되고, 여기다가 뭐 그냥 본인이 자주 틀리는 거 적어두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적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이렇게 적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한 가지 더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 화살표가 뭐냐, 이 추진비를 이제 막 구하게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 구한다. 근데 이거 추진비 구하는 거에만 너무 생각을 몰두한 나머지 이상하게 세무 조정을 빼먹는 실수를 제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진비 내용은 세무 조정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추진비는 자동적으로 세무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점 빼먹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화살표를 작성해 주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2번에 이렇게 자산계상 기업업무 추진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비용, 뭐 건설 중인 자산, 개, 그리고 건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아마 구하실 텐데요. 뭐 여기까지 해서 세무조정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또 자산 감액분 상각비 세무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감액분 상각비를 구할 때 건물이 있으니까 그냥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맞네, 감액분 상각비도 구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비용, 건중, 건물 이렇게 세 개를 썼으면 자동적으로 감액분 상각비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하게 되고 빼먹지 않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빼먹을 수 있냐, 그냥 간단합니다. 위에서 방금 말했다시피 이렇게 비용, 건중, 건물 써놓으면 그 옆에다가 그냥 화살표 하나만 그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긴 당연히 감액분 상각비 자리가 되는 것이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본인이 많이 실수하는 것만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적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승철 선생님 맞고는요, 딱 여기 매출액 추진비 세무조정 여기 이렇게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이렇게 더 써둔 거였고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자주 실수하시는 게 있다면 그 부분만 이렇게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어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내가 시험장에서는 뭐 이런 거 관련 없는 거 매출액에 영향 끼치는 거 잘 잡겠지? 잘 잡을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에 수십 개의 내용 중에서 한두 개는 이렇게 안 써두면은 꼭 반드시 빼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 2점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10점에서 20점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의하셔서 이렇게 꼭 적어두는 걸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